여보, 오늘 카드값 명세서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봐요. 아내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 웬만한 말투쯤은 익숙할 법도 한데 그날의 목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고 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금액 30만 원. 제가 얼마 전 오랜만에 마음먹고 산 취미용품 낚싯대 영수증이었습니다. 35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하루에도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 원을 다루던 제게 이 30만 원이 문제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영수증을 꼭 집어든 채 마치 범죄 증거를 들이대듯 제 앞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낚시예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평생 돈만 세더니 이제 돈 못 버니까 정신이 나갔나 봐. 그 말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대출부터 기업 자금 운용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제 아내의 눈에는 돈을 못 버는 늙은이로 압축돼 버린 듯 했습니다. 작년 저는 은행에서 명예로운 은퇴를 했습니다. 3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며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기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미뤄왔던 행복을 찾아야겠다. 그동안 휴가 한 번 변변히 쓰지 못했고 주말에도 은행 상황에 따라 불려나가던 삶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늘 미안했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함께 취미도 즐기며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제게 돌아온 건 감시였고 사랑이 아니라 구박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연금 통장을 자신의 명의로 바꿨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 집에서 쉬잖아. 생활비 관리는 내가 할게.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빠르게 제 생활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제가 돈을 쓰려면 아내의 결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으려 해도 누구랑? 어디서? 뭐 먹는데? 라는 질문이 돌아왔고 손주에게 용돈 10,000원을 주려 해도 아내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 살림은 아내가 도맡아 했으니 이제는 그녀의 방식대로 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위치는 가장에서 용돈 타쓰는 나이 든 아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아침에 거실로 나가면 아내는 제 표정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돈 쓸 일 생긴 거 아니죠? 그 목소리에는 농담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당신은 이제 쓸모없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금융인으로 살았습니다. 남의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가족을 위해라면 제 시간과 건강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배우자는 제 하루를 신문으로 시작하고 검열로 끝내고 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건 돈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족쇄뿐이었습니다. 그날 아내의 손끝에서 영수증이 팔랑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제 40년 결혼 생활의 상징 같았습니다. 가벼운데 버릴 수도 없고 계속 붙잡고 있기엔 숨이 막히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나? 아니면 나를 위해 판을 바꿔야 하나? 제가 집안에 점점 고립되어 가는 동안 아내의 세상은 매일같이 화려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아내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나갈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문화센터 요가 수업 있는 날이야.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 집안은 곧 정막에 잠겼습니다. 며칠은 백화점 문화센터, 며칠은 골프 모임, 또 며칠은 해외여행 동호회. 일정은 빼곡했고 점심과 저녁 약속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 카드값 30만 원 결제 내역에는 그렇게 날카롭던 아내가 본인 골프채를 최신형으로 바꾸고 명품 가방을 하나둘 들여놓을 때는 미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 등산 모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내는 화장을 하며 거울을 보다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뭘 해요? 다들 부부 동반도 아니고 나만 창피하게.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존재를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세계에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저는 그저 아내가 화려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텅 빈 집을 지키는 관리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거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햇빛이 길게 늘어지면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제 호흡보다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오후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투명해져 갔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중 딸아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 연금까지 엄마가 다 관리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 엄마. 평생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즐겁게 살아야지. 딸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기뻐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깊은 외로움에 잠겨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있는데 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심한 것 같아. 맞습니다.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가장으로 살아오면서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 감정을 삼키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렇게 평생 지켜온 가정이 지금은 나를 배제하고 나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깥 세상보다 집안이 더 낯설고 아내의 곁보다 혼자가 더 편한 아이러니한 현실. 저는 그 감옥의 열쇠를 아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내 손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잔소리 섞인 말투가 먼저였지만 그날은 화장도 깔끔히 마치고 향수까지 은은하게 뿌린 채 거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넘기면서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커피를 내리던 제 앞에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잔에 커피가 채워지는 소리를 듣던 그녀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주 좋은 투자 정보가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 목소리엔 묘한 자신감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반듯하게 접힌 브로셔 한 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은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브로셔에는 큼지막하게 선착순 계약 시 특별 혜택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반짝이는 유리 외벽과 화려한 간판이 늘어선 상가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설계도 속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매장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치 몇 년 뒤에 황금 상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이미 계약을 끝낸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여기 상가 사두면 노후 걱정은 끝이래.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더라고. 우리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걸. 저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은행원으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35년간 은행 지점에서 고객의 재산을 지켜온 제 직감이었습니다.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도 않은 허허벌판. 주변에 인프라도 없고 향후 개발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지역. 이런 곳에 상가는 광고 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투자자의 피눈물을 먹고 사라지는 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해. 상가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임대료 수익은 광고처럼 절대 안 나와. 들어오는 월세보다 공실로 버티는 기간이 더 길 수 있어.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겁이 많아서 돈을 못 모은 거야. 은행에만 돈 묻어두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내 시대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속 깊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내 시대라는 한마디. 그 속에는 제가 퇴직 후 더 이상 집안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선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의견이 모든 재정 계획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단지 방해꾼이자 겁 많은 노인으로 전락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를 받을 때면 목소리를 낮췄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가 오가는 듯한 단어들이 가끔씩 들렸습니다. 계약금, 대출 등기 같은 단어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 안에서 불길한 예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이던 은행 우편물은 어느 순간부터 제 손에 닿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같이 앉아 내용을 확인하던 것들이 이제는 봉투조차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편함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려 하자 아내가 불이 나게 달려와 제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그거 내 개인 거래 내역이야. 볼 필요 없어. 그 말투에는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금융 현장에서 수백 건의 투자 실패와 사기 사건을 목격한 제 경험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망하는 패턴이다. 그리고 제 경고가 현실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불을 끄고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움직이는 이유, 숨기는 서류, 사라지는 우편물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곧 이 예감은 돌이킬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저는 제 방식대로 결제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내가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녀의 빈자리가 집안에 고요를 남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 미묘한 긴장과 결심이 함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릴 만큼 조용한 오후, 저는 천천히 아내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 마음대로 드나든 적 없는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책장과 서랍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제 눈은 자연스럽게 문이 달린 장식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자 약간 뻑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서류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는데 맨 위에 있던 봉투에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자 여러 장의 계약서와 등기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 찍힌 굵은 글자가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우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무려 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에서 나온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3억 원으로 계약한 신도시 상가 분양 계약서였습니다. 서류에는 계약금 납부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잔금 일정까지 꼼꼼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가의 위치를 보니 제가 예전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허허벌판 지역이었습니다. 제 예상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한마디 상의 없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담보로 잡아 위험한 투기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 말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심지어 가족의 안식처를 담보로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되돌릴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지. 여러분, 아내는 한 가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고 위기를 해결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재정적 안전망은 반드시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 초부터 제 명의로만 된 비밀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빠짐없이 넣었고 투자 기회가 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진짜 노후 자금이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르는 제 인생 보험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서류를 모두 봉투에 다시 넣어 제자리에 두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속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 개인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일을 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었기에 이 한마디면 모든 상황을 이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제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밤중이라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판을 내가 주도한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통화, 은행 방문 시간, 그리고 상가 계약금 납부 내역까지. 그리고 제 계획표에도 새로운 제목이 적혔습니다. 마지막 결제. 이 결제란에는 오직 제 서명만 들어갈 것입니다.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여보, 나왔어. 라고 부르는 목소리에는 여행의 여유와 들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쪽에는 하얀 이혼 서류, 그리고 그 옆에는 빼곡하게 작성된 자산 목록.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재테크의 결과요.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와 자산 목록을 번갈아 보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돈이야? 당신이 언제 이런 돈을? 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카드를 꺼내듯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 연금으로 골프 치러 다닐 때, 당신이 우리 집을 담보로 상가 투기를 할 때 나는 조용히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어. 35년간 은행 지점에서 수많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지. 안전망은 반드시 숨겨둬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돈이요. 제 말이 끝나자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즉각적으로 맞받아치던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가빠진 숨소리가 거실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한 채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어. 당신이 투자한 그 상가, 당신 몫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은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그림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판의 열쇠를 제가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소파 옆에 놓아둔 짐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쥐자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그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발걸음을 현관으로 옮기는 제 등 뒤로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습니다. 여보, 제발 잠깐만 기다려.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결제란에는 단 하나의 서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 제 선택,
그리고 제 자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돌아갈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깃든 공간,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그 안에서 제 존재는 해마다 조금씩 지워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 흔적마저 내가 지우기로 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이제 자유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주저앉아 우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섞여 들려오는 돌아와줘라는 외침조차도 제 등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택시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길게 이어지며 마치 한 권의 두꺼운 책이 마지막 장을 넘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연이어 진동했지만 저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에는 미숙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저는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 용서, 그리고 구속에 묶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불빛이 점점 멀어질수록 제 마음속에 드리웠던 수십 년 묵은 그림자도 함께 걷히고 있었습니다. 69세에 시작된 진짜 인생. 이제 그 결제란에는 오직 나 자신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 서명은 앞으로 남은 모든 날을 전부 나를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심장이 오랜만에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동은 30년 전 처음 은행 지점장 발령장을 받았을 때의 설렘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와 장부가 아니라 제 시간과 삶이 제 손에 들어온 설렘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하나의 문장처럼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산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남겨주신다면 제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